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해어화.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복이 되며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 방초를 승화시라 허등고. 첫 가곡 수업 시간이었다. 금아 선생님은 신입 문화생인 우리에게 먼저 수정 언니의 가곡을 듣게 했다. 수정 언니는 이미 권번에서 여창 가곡으로 꽤나 알려져 있었다. 선생님은 언니의 성음을 두고 천부적이라고 했다. 마치 여창 가곡을 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언니는 타고난 음성이 가늘고 고운 데다 노래를 부를 때 그 선율의 음색이 선명했다. 선생님은 그 어떤 사람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명인이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가곡의 문외 아닌 내가 들어도 언니의 노래는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어느 대목은 맑고 영롱한 양금 소리와도 같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가늘고 또롱또롱한 꾀꼬리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기성이 독특하였다. 언니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무엇에 도취된 듯 눈을 한 곳에 고정한 채 두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가볍게 치는 것으로 박자를 맞추며 청아하고 실험 없이 그 고운 노래를 이어나갔다. 나는 언니의 자태와 목소리에 매료되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동기생들도 모두 압도된 듯 숨죽이며 빠져들었다. 가곡을 부를 때는 먼저 안점새가 중요하느니라. 몸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라. 그리고 세운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어 얹고 요두 접목, 즉 머리를 흔들거나 눈을 굴려서도 아니 되느니라. 고개를 다소곳이 하고 눈을 반쯤 내리떠서 일정한 점에다 꽂은 듯이 둔 채 똑바로 앉아 맑고 청청한 음색으로 불러야 한다. 처음 취한 자세로 한바탕이 전부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숨은 길수록 좋다. 단전에 힘을 주어 속목을 뽑아내는데 속목을 넣을 때 삿붓 베는 듯 가볍고 곱게 목을 사용해야 하느니라. 숨의 길이를 키우는 요령은 그 속목으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또한 장단은 두 손으로 짚는데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두 손을 놓고 짚어야 하느니라. 손이 세운 무릎 위까지 올라가도 아니 되고 한 배에 맞지 않게 손이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너무 빨리 내려와도 아니 된다. 손장단 움직임이 노래의 일정한 한 배와 서로 일치하도록 장단을 짚어야 하느니라. 문화생들은 우조 이수대엽의 버들은 한 곡을 배우는데 일요일만 빼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다. 이 한 곡을 배우는데 3 내지 4개월이 걸렸다. 금아 선생은 이 우조 이수대엽의 가두인 버들은 3글자를 불어넣은 것이 여창 가곡 학습의 관문이자 초점이라고 했다. 이 가두 석자부터 여창 가곡 15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조 이수대엽부터 우조 두거, 반엽, 계면 이수대엽, 계면 두거까지 5곡을 배우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마저도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까지는 아무리 우수한 문화생이라도 3, 4년은 좋게 걸린다 하였다. 금아 선생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안점 자세로 우리들에게 안점새를 가르쳤다. 그 자세로 1시간을 유지해야 했다. 30여 분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머리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여지없이 곤장이 어깨로 날아왔다. 선생님은 노래 강의를 할 때는 길이가 약 1자 정도 되고 지름이 약지 2마지 정도의 박달나무로 만든 작은 곤장을 늘 들고 있었다. 문화생들이 연습을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곤장이 허벅지나 어깨로 날아왔다. 그 곤장을 맞으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곤장 외에
선생님의 교육 도구 중 또 하나는 길게 기른 새끼 손톱이었다. 선생님은 그 손톱을 치켜 세우고 마치 생선의 배를 따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제자의 겨드랑이 안쪽의 연한 살 가운데를 날카롭게 쭉 금을 그었다. 그 벌을 받은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엄살을 부리면 선생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허허 웃었다. 우리 문화생들은 그것을 일명 생선 벨딱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교육에서는 엄격하였지만 일상에서는 아버지처럼 자상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나는 선생님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어느 날 가곡을 연습하다가 잠시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 선생님의 회초리를 맞았다. 매일 맞는 매이지만 그날은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밤 늦게까지 혼자서 연습을 하고 방으로 돌아오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저녁상을 물린 후 아버지는 우리 남매들과 평상에 누워 종종 별 이야기를 해주었다. 모깃불 매캐한 연기가 오르는 곳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총총 빛났다. 아버지, 별들도 이름이 있어요? 그럼 있고 말고. 저기 저 별이 바로 북극성이야. 모든 별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단다. 북극성? 난 아버지 별이라고 부를래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이후에 다른 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별천지였다. 아버지는 견우성과 직녀별, 거문고 자리, 독수리 자리, S자 모양의 전갈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별들의 나라가 궁금해졌다. 아버지는 그 별들의 나라를 우주라고 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치면 곧 닿을 듯 했다. 갑자기 하늘이 나를 쑥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무한한 힘이 무서워 아버지 팔에 꼭 매달렸다. 아버지는 북극성에서 꼭 5발자국을 가면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남매들은 서로 그 별을 먼저 찾으려고 마루에서 일어나 5발자국을 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할머니는 새벽과 밤에 늘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북두칠성님은 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가 생각하면 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어느새 오셨는지 금아 선생이 내 어깨를 토닥거렸다. 진양아, 과거는 떨쳐버려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당당한 여성이 되거라. 너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여성이 될 것이다. 나는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선생님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늘 이러셨다.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한다며 교육을 강조했다. 때로는 서럽고 힘들었지만 내게 있어서 배움은 최고의 기쁨이었다. 나는 권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혀갔다. 금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놀라워했고 동기생들 일부는 내게 질투의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금아 선생님은 특별히 나를 귀여워했다. 이듬해 선생님은 나를 넷째 양녀로 삼고 나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었다. 일종의 개인 교습이었다. 잔 노래인 평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품격 높은 궁중 무용도 함께 배웠다. 무용은 춘행전을 비롯하여 쌍검무, 연화대무, 포구락, 가인 전목단을 배웠다. 성무는 한성준 선생님에게 따로 배웠다. 그 중에서 나는 춘행전 추는 것을 좋아했다. 명창 10인이 나와도 명무 한 사람 나오기란 어렵다. 그 까닭은
춤에 있어서는 자태 용모가 뛰어나야 하며 그 기질도 온화하여 그 춤에 맞아야 하니 몸 움직임이나 춤사위는 배워서 훈련하면 될 수 있으나 그 자태는 타고나지 않고서는 자작이 불가능하므로 몸태를 갖추기가 우선의 조건이다. 또한 무희는 물찬 제비 같은 몸매에 외씨 같은 발맵씨를 가져야 한다. 그 발맵씨에 아름다움이 있는 고로 치마로 발을 가려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단정한 자태로 반드시 서서 고개를 약간 다소곳이 눈을 반쯤 떠서 내리깔고 두 손을 모아 포개어 놓고 섰다가 평조회상 상령산의 긴 첫 장단에 정중히 몸을 반쯤 숙여서 인사를 하고 첫 박을 치면 장단 한 배에 맞추어 오금을 천천히 죽였다가 같은 한 배로 오금을 펴는 동시에 오른쪽 발을 무겁게 들어 엇비스시 뛰어 앞으로 한 발자국 사뿐히 내려놓기를 좌우 2회씩 걸어서 화문석 한가운데까지 나가는데 이때 발끝이 치켜 올라가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평발로 들어서 사뿐히 놓아야 한다. 이때 발끝을 내밀어 딛지 말고 자신 앞으로 약간 당기듯이 딛는다. 그 발 움직임에 따라 몸도 비스듬히 반쯤 모로 서서 맞바로 정중히 나간다. 금화 선생님은 항상 온 정열을 쏟아 문화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은 정악과 가곡 분야뿐만 아니라 춤솜씨 또한 천품이었다.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추는 춤사위 한 동작 한 동작의 자태는 그야말로 아름다웠다. 다른 춤도 그러하지만 춘행전은 특히 그 자태 용모가 8할은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조건이 자태라고 하였다. 발과 몸을 비스듬히 약간 틀어서 나가는 것은 이 춘행전이 궁중무용으로 임금님 앞에서 추었던 춤인지라 처음부터 어전을 향할 수 없어서 예절답게 정중히 비켜나가는 법이다. 이때 발을 무겁게 한 배 넉넉히 사뿐히 뛰어 옮겨 밟으며 손사위도 여유있게 정중히 추면 그 긴 장단에 느린 동작의 굴곡이 없는 듯하지만 실은 긴 장단에 춤추는 동안 어느 한 장단에도 멈추는 곳이 없고 굴곡은 조용한 가운데 살포시 동하므로 추는 사람이 아주 숙달된 기능에 따라 아련히 요염한 가운데 예술의 멋과 획이 표출된다. 춤도 많이 추어서 물어익은 후 오금이 풀려야만 그 긴 장단에 그 정중한 춤 가운데 묻혀있는 춘행전의 신비하고도 깊은 정중동의 멋이 표출되느니라. 또한 손을 들 때나 내릴 때나 앞뒤로 움직일 때나 양팔을 동시에 들어 올릴 때나 무겁고 여유있게 팔을 움직여야 한다. 양팔을 든 채로 춤을 추는 가락이 많은데 양팔을 동시에 일자로 들어 올렸을 때 한삼 속에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접어 붙이고 손목을 뒤로 틀어 놓으면 자연히 양팔이 팽팽히 일자로 펴지고 팔에 힘이 생겨 균형 잡힌 저울대같이 되며 그 자세로 한참 춤을 출 수가 있게 되느니라. 몸도 구부리지 말고 곡직에 접는 듯이 기울이면 그 자세의 굴곡이 매우 아름답다. 이러한 춤 자세를 갖추어서 그 우아하고 긴 장단의 반주에 맞추어 요염하게 한들한들 팔락이는 손 춤사위와 특히 발 맵시는 땅에 깔아붙인 듯이 하고 사뿐사뿐히 거니는 모습이 마치 물이 스며드는 듯 해야 하느니라. 사뿐사뿐 밀어서 추는 모습은 그 우아한 장단에 묻어 안기어서 몸이 동동 뜬 듯 해야 하느니라. 이 경지에 다다르면 춘행전에만 묻혀있는 고귀한 멋과 예술성이 비로소 역력히 표출되므로 춤추는 사람이 스스로 도취되어 환상의 세계에서 우화 등선하는 듯한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금화 선생님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엄중하게 가르쳤다. 게다가 제자들의 재질을 보아서 궁체의 국문서예와 사군자도 가르쳤다. 이렇게 어은 2해 정도의 수련이 끝나면 배반을 치른다. 그러나 학습이 미달이면 통달할 때까지 학습이 연장된다.
워낙 수련 과정이 어려워서 맨 처음 노래반을 모을 때는 약 2, 30명이 넘던 인원이 배반 때가 되면 겨우 전번 배반 때 떨어진 문화생을 합쳐서 10여 명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배반이란 일종의 수료식으로서 학습 발표회 겸 피로연 행사였다. 배반을 치를 때는 반주를 동반했는데 장구, 금운구, 양금, 해금, 대금 등의 악기 반주를 청하였다. 여창 배반을 치를 때는 여창 가곡의 15곡 중에서 우조 중거, 평거와 계면 중거, 평거, 환계락을 제외한 10곡만을 발표했다. 반주와 더불어 여창 가곡의 시작은 향수 기생의 수창으로 시작되었다. 향수 기생을 뽑을 때는 동기생 중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고 용모, 태도, 수신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으로 정했다. 금화 선생께서는 직접 장단을 짚어주시곤 하였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반주에 앞서 선생님의 손 장단을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수대엽, 버들은부터 계면 편수대엽, 모라는까지 10곡을 매 곡마다 노래의 첫머리에 세 글자, 예를 들면 버들은을 향수 기생이 수창을 내면 이어서 다음 부분 실이 되고부터 동반생들이 끝까지 함께 따라 부른다. 남창이 편락인 나무도 바위도를 혼자서 부르고 나면 여창이 계면 편수대엽 모라는을 부른 다음 최종으로 남창과 더불어 태평가를 합창한다. 이때 태평가의 첫머리에 태평성대부터 남녀 합창으로 시작하여 불러서 끝을 맺은 후 가곡의 배반은 일단 끝을 맺는다. 이 우렁찬 태평성대가 나오면 그야말로 풍진 세상을 저 멀리하고 태평성대의 선경으로 날아오르는 듯 속세에 찌들어 구겨진 마음이 일시의 부채살처럼 펼쳐져서 심기가 평안해지고 안정감에 젖어드는 것 같았다. 노래의 반주는 장구, 거문구, 대금, 양금 4가지만 연주해 준다. 그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미리 준비된 주안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주안상을 일러 배반상을 차린다고 한다. 배반상이 들어오면 향수 기생이 선창으로 권주가 불로초로를 내고 그 다음을 합창으로 끝을 맺는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잠마다 비나이다. 남산술을 2잔 곧 잡으시면 만수 무강 하오리다. 그 다음 향수 기생이 장진주를 독창으로 부른다. 이 배반의 모든 절차를 치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를 해도 학습이 미달하거나 금화 선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치를 수가 없었다. 1934년 개인적으로는 운 좋게도 내가 금화 선생님의 배반을 치른 마지막 수석 제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일체 배반 치르는 행사가 없었다. 아마도 세태의 변화로 우리 전통 노래는 본래의 빛이 급격히 퇴색되었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해서 여창은 완전히 끝이 나고 배반상을 물린 다음에는 춤 배반을 치른다. 춤은 궁중무용인 춘행전을 비롯하여 연화대무, 포구락, 쌍금무, 승무 등을 추었다. 그 가운데 춘행전은 한국 고전무용의 한 기본이요. 거기다가 몹시 어려워서 같은 해에 수료한 동기생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으면 몇 회라도 먼저 수료한 선배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이 대신 추어줄 정도로 그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썩 드물었다. 내가 춘행전으로 춤 배반을 무사히 치러자 선생님은 나를 무척 기특하게 여겼다. 금화 선생님의 꼼꼼한 가르침으로 나는 3년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예기로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박람회, 경성시민대 운동회, 관화회 등 여러 곳의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요리집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수정 언니와 몇몇 선배들과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다. 언니의 팬들은 나날이 늘어나서 경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언니의 가곡을 듣기 위해 오곤 했다. 나도 언니처럼 당당한 예기가 되리라. 언니는 낮에도 여러 곳의 공연을 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내게 신경을 써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언니의 인기가 상승할수록 내 인기도 올라갔다. 언니가 시간이 맞지 않아 공연을 갈 수 없는 곳은 나를 보내곤 했다. 나는 선생님과 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가무와 가야금 연주와 가곡을 밤낮으로 연습했다. 그렇게 세상 물정 몰랐던 한의에서 모진 풍랑을 거쳐 진양이란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나는 가무, 가곡, 가야금 연습 외에도 틈틈이 글쓰기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일기뿐만 아니라 시조를 외울 때도 직접 쓰면서 외우곤 했다. 그 무렵부터 테스를 필사하기 시작했다. 수십 번이나 읽었던 테스를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쓰다 보니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기생이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작으로 된 테스를 읽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다 보니 조선어학회, 신문사, 잡지사 등 여러 곳에서 나를 인터뷰하거나 취재를 하러 왔다. 어느 날 삼천리 잡지사를 운영하는 파인 김동환 선생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 삼천리 잡지사에 진양시의 수필을 한 편 싣고 싶소.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기 정도만 틈틈이 써본 것이 전부인데요. 일기 쓰듯 쓰면 됩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그의 끈질긴 제안에 어쩔 수 없이 한 편의 수필을 완성했다. 제목은 눈 오는 밤이었다. 이 수필이 삼천리에 발표되자 문단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내 글을 보고 직접 청혼을 해오는 남자도 있었다. 동경 유학생이었는데 나를 기적에서 빼내주겠다고 혼인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당당하게 홀로 서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신조로 삼고 살아가던 터였다. 그 이후 김동환 선생은 또 한 편의 수필을 더 청탁해왔다. 처음보다 글을 써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두 번째 수필을 발표하게 되었고 나는 문학 기생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1935년 1월, 겨울이지만 내게는 그리 춥지 않은 나날이었다. 삼천리 잡지사에서 보내준 문학 잡지를 읽느라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 조선어학회 회관 신윤국 선생이 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글씨를 아주 잘 쓰는구나.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진이 시조 중 한 수입니다. 아주 좋구나. 해관 선생은 조선어학회의 실질적인 후원자였다. 선생은 금화 선생을 설득하여 나를 일본에 유학 보낼 것을 제안했다.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같은 금화 선생은 선뜻 허락을 해주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